일본 오사카의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체크아웃한 방에서 악취가 너무 심각해요. 확인 좀 해주세요. 경찰이 즉각 출동하는데 방 안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깔끔했죠. 그런데 그 순간 구석에 있던 캐리어에서 심각한 악취가 느껴집니다. 조심스럽게 가방을 여는데 틈 사이로 삐져나온 검은 머리카락. 게다가 어둠 속에서 루미널 용액을 뿌린 순간 깔끔했던 방 안은 순식간에 푸른 형광빛으로 뒤덮입니다. 대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나머지 시신은 어디에 있냐고요? 오늘 사건은 인간의 잔혹한 이중성과 그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본성을 보여주는 한 실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막내 진행자 디바메이입니다. 2018년 2월 18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숙박업소에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경찰은 즉각 현장 수색을 시작했죠. 그리고 화장실 배수구에서 미세한 혈흔과 머리카락이 발견됩니다. 이건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됐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망한 여성의 DNA는 확보했지만 정작 범인을 특정할 단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숙박업소잖아요. 그럼 그 기록을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업소는 일본에서 야미민박이라고 불리는 무허가 숙소였습니다. 이 세금을 피하는 대신에 숙박객들에게 저렴한 방을 제공하는 곳이죠. 여기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숙박객의 관리에 소홀하죠. 따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체크인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업소 주인이 아는 거라곤 숙박객이 서양인 남성이라는 점, 이거 하나였어요. 근데 이걸로 어떻게 범인을 특정해요? 용의자 추적이 완전히 막히자 경찰은 우선 피해자에게로 집중하기로 합니다.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조회해야 하는데 유력 인물이 금방 떠오릅니다. 그녀는 당시 27살이던 콘도 사키였죠. 확인해보니까 발견 전날 오사카에서 50km나 떨어진 효고현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더라고요. 사키는 대체 왜 집에서 50km나 떨어진 오사카에서 포망난 채 발견된 걸까요? 게다가 숙소 안에는 그녀의 머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혀 발견되지 않아요. 사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효고현에서 영어와 일본어, 동시통역사로 일했습니다. 어릴 적 태국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매년 해외에 나갔고 자연스럽게 외국어에 대한 관심과 시야가 넓어졌죠. 특히 영어에 특출난 재능을 보였다고 해요. 게다가 회사에 지각 한번 하지 않을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었고요. 그녀의 일상은 항상 회사 집, 이 반복으로 단순했습니다. 그러던 2월 15일 친구들에게 아는 남자를 만나러 간다라는 의문의 메시지만 남긴 채 그대로 사라져버려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았죠. 사키가 예고도 없이 결근을 하자 회사 동료들은 걱정이 됐습니다. 지각 한번 한 적 없는 사키였기 때문에 불길함은 더 커졌죠. 결국 비상 연락망을 뒤져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요. 가족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밤낮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딸의 행방을 수소문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사키의 행처를 알지 못했죠.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자 결국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아낸 경찰은 즉각 사키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사카의 모든 역의 CCTV를 뒤져보는데 모리노미야 역에서 그녀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역 앞에서 외국인 남성을 만나더라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더니 곧 근처의 숙박업소로 향합니다. 나란히 걸어가는 그 모습은 그냥 평범하고 다정한 데이트처럼 보였죠. 하지만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간 직후부터 숙소 CCTV에 기이한 장면들이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분명 방에 들어간 건 두 사람인데 이후에 문을 열고 밖을 드나드는 건 오직 그 외국인 남성뿐이더라고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키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죠. 특히 경찰의 시선을 강탈한 건 그 남성이 들고 다니던 커다란 여행용 가방이었습니다. 네, 그건 바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캐리어였어요. 두 사람이 발을 들였던 업소 역시 사키의 머리가 발견된 바로 그 무허가 숙소였죠. 사키를 이토록 처참하게 살해한 이 남자의 정체는 대체 뭐였을까요? 경찰은 곧바로 사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기록을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연고도 없는 오사카에서 그녀가 왜 이 외국인 남성을 만나러 간 건지 이 연결고리를 찾아야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베일에 쌓여있던 이 두 사람의 접점이 드러납니다. 뜻밖에도 이 둘을 연결해준 건 유명 소개팅 어플인 틴더였습니다. 평소 영어에 능통하고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던 사키는 종종 이 앱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곤 했어요. 그렇게 그녀가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는데 여기서 수상한 인물을 발견합니다. 사건 당일 오사카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는 미국인 남성 제이였습니다. 드디어 유력한 용의자랑 단서를 특정한 거예요.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또다시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말아요. 이 남성이 사키를 살해한 직후 자기 틴더 계정을 흔적도 없이 삭제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제이라는 이름도 그냥 가명이었고요. 그래도 아까 그 CCTV에 모습이 남아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 그마저도 범인이 모자에 마스크까지 둘러쓰고 있어서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용의자가 확실한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진짜 미궁에 빠져버린 거예요. 결국 경찰이 선택한 방법은 맨땅에 헤딩을 하는 심정으로 끈질기게 그의 꼬리를 밟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오사카 전역의 CCTV를 모조리 뒤지기 시작해요. 이 화면 속 남성의 동선을 따라서 무려 4일간 밤낮 없는 추적이 이어졌고 마침내 그의 행선지가 파악되죠. 이 용의자는 기차에 올라타서 오사카에서 교토를 거쳐 나라라는 지역에 숨어든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거기서도 추적을 피하려고 무허가 숙소에 묵고 있었어요. 경찰은 치밀한 준비 끝에 해당 숙소를 덮쳤고 마침내 베일에 쌓여있던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밝혀진 용의자 제이의 진짜 정체는 바로 26살이던 미국인 남성 예브게니 바이락타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에 대해서 더 조사하던 경찰은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내요. 사실 이 예브게니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니 레지나였죠. 그녀는 러시아 출신으로 오직 자신과 아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도구처럼 쓰고 버리는 극도로 계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나 아끼는 아들 예브게니를 얻은 첫 남편과 이혼한 뒤에 거액의 위자료를 받았고 그 돈으로 아들과 꽤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곧 그 돈은 바닥나버리죠. 이때 그녀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데이팅 사이트를 통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어낼 타겟을 물색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12살 연하의 어리숙한 미국인 베니를 유혹해서 결혼에 꼴이 나는데요. 이때 레지나는
어느 날 간호대학에 가고 싶다면서 남편에게 학비를 요구해요. 남편 베니는 아내를 위해서 비싼 학비와 생활비를 대면서 무려 4년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줬죠. 하지만 간호대를 졸업하자마자 레지나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 아들을 데리고 흔적도 없이 야반도주를 해버립니다. 그리곤 남편 베니에게 전화 한 통으로 일방적인 이혼을 통보하죠. 아, 학비 대준 건 고마워. 근데 우리 인연 여기까지야. 이혼 서류 서랍에 넣어뒀으니까 그거 꺼내보고. 자신에게 헌신했던 남편을 철저히 이용하고 그냥 버리는 돈줄처럼 취급했던 겁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예브게니가 뭘 배웠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는 삐뚤어진 환상을 품게 됩니다. 자기 엄마처럼 남자를 도구로 하는 서양 여자 말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신처럼 모셔줄 순종적인 여자를 만나고 싶다. 이런 집착이었죠. 특히 그는 일본 여자들은 누구에게나 순종적이고 얌전하다라는 망상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왜곡된 편견이고 인종차별이에요. 하지만 그에게 그런 최소한의 도덕적 관념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브게니는 미국에서 데이팅 앱을 뒤지면서 일본 여성들만 골라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그들은 통제에 쉽게 넘어오지 않았죠. 그러자 황당하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여자들이 서양물 먹던 이러네. 직접 일본 가면 다르겠지. 결국 그는 직접 일본으로 향했고 실제로 수많은 여성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 많고 많은 데이트 상대 중에 왜 하필 사키만 잔혹하게 살해를 당했던 걸까요? 대체 그 밀폐된 방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브게니는 처음에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어요. 심지어 사키의 그 머리 사진을 눈앞에 들이밀었을 때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뗐죠.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압수된 스마트폰의 틴더 기록부터 숙소 결제 내역까지 샅샅이 뒤지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밤낮 없는 신문까지 예브기니도 점점 지쳐갔고 결국 그날 밤의 이야기를 자백하기 시작해요.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2018년 1월 예브기니는 일본 오사카에 입국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어요. 자신의 망상을 채워줄 완벽한 아내감을 고르는 거였죠. 그는 데이팅 앱과 SNS를 뒤져서 10명의 일본 여성들에게 동시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외모, 성격, 영어 실력까지 점수를 매기면서 비교 분석해요. 이 기괴한 평가표에서 만점을 받은 타깃이 바로 사키였습니다. 예브기니는 연락 초반부터 첫눈에 반했다고 무섭게 직진했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이러면 진짜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사키는 이 부담감에 여러 차례 만남을 거절했지만 한 달 가까이 집요하게 설득해요. 결국 사키는 그냥 한번 보고 끝내자 결심합니다. 그래도 자기 집 주소를 알려주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오사카 노리노미야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죠. 2월 15일 밤 일을 마친 사키는 기차를 타고 오사카로 향합니다. 자정 무렵 역 앞에서 만난 두 사람은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며 근처 숙소로 이동했죠. 당시 첫차 시간까지는 약 5시간 정도가 남은 상황이라 마땅히 머물 곳도 없었죠. 결국 사키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가 예약해둔 방 안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그 폐쇄된 방의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상황이 급변했어요. 정확히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오직 범인 예브게니의 입을 통해서만 추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이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세한 전말을 숨겼습니다.
경찰과 전문가들이 분석한 범행 동기는 소름 끼쳐요. 예브기니에게 사키는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환상을 채워줄 완벽한 인형에 불과했다는 건데요. 여기부터는 당시 사건을 분석한 전문가들의 강력한 추정입니다. 방 안에서 시간이 흘러서 첫차 시간이 다가오자 사키는 집으로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예브기니는 그녀를 붙잡았겠지만 아침에 출근해야 했던 사키는 이를 완강히 거절했고요. 바로 이 순간 예브게니의 삐뚤어진 망상이 깨졌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거라고 믿었던 일본 여성이 날 거부하고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결국 그 왜곡된 통제욕으로 도망치려는 사키의 목을 무자비하게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소름 끼치는 건 살인 직후에 보여준 예브게니의 행동이었어요. 그는 사키가 사망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증거인멸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틴더 계정을 삭제하더니 인터넷에 시신 처리 방법을 검색했죠.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근처 마트로 향했고 식칼과 톱 그리고 악취를 가릴 방향제를 구매해서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곤 사키의 시신을 욕실로 끌고 가서 무려 이틀 동안 시신을 천천히 훼손했어요. 그는 가장 먼저 사키의 머리를 잘라 여행용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곤 이 가방을 일부러 방 안에 그대로 방치해놨는데요. 이게 어차피 무허가 숙소라서 추적이 어려울 거니까 하루라도 빨리 부패가 진행돼서 이목구비만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몸통과 팔, 다리를 조각낸 후에 검은 비닐봉지에 하나씩 나눠 담아 가방에 차곡차곡 채워 넣어요. 차가 없었던 그는 대담하게도 이 시신이 든 가방을 들고 기차에 올라탔죠. 그리곤 역을 이동하면서 시신을 하나 둘씩 유기하기 시작합니다. 오사카, 교토를 돌아다니며 시신을 조각조각 흩뿌렸던 거예요. 더 황당한 건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그는 미국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의 또 다른 무허가 숙소로 옮겨가서 무려 4일 동안 머무르며 틴더로 또 다른 일본 여성들과 연락까지 주고받았죠. 일본은 CCTV가 없으니까 절대 나를 못 잡을 거라고 완벽하게 자만하고 있던 겁니다. 이렇게 엽기적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검찰은 당연히 살인죄로 그를 처벌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법의 허점이 범인의 편을 들어줘요. 이 밀폐된 방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여기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둘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브게니가 처음부터 살인을 품고 목을 조른 건지 아니면 실수로 살해한 건지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던 겁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이 치명적인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어요. 이건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 그러니까 과실치사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기가 막히게도 이 작전은 통해요. 일본 검찰은 결국 예브게니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지 못했죠. 이 증거가 부족했던 거예요. 대신 상해치사와 사체유기, 기물파손 혐의 등만 적용해서 고작 징역 13년형을 구형하는 데 그치고 맙니다. 2019년 1월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예브게니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죽는 날까지 죄를 짊어지고 살겠다. 정말 죄송하다. 눈물의 반성문을 읊조렸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그 허울뿐인 가식에 반발했지만 이번에도 재판부는 가해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자백해서 수사에 협조했다. 이 이유로 추가 감형까지 해주죠. 아니, 이게 맞나요? 결국 한 여성을 처참하게 살해하고 토막낸 범인에게 내려진
최종 형량은 고작 징역 8년이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허무하게 종결돼요. 그리고 방 안의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있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예브게니, 그는 짐승 이하의 정말 끔찍한 인간이라는 점이죠. 사람을 죽이고 토막내 유기하고도 태연히 다른 여성들과 데이팅 앱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에게 죄책감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더 무서운 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예브기니는 바로 내년인 2027년 1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로 돌아온 예브게니가 과연 일본 여성에 대한 그 비정상적인 집착과 망상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사법부의 이 안일한 판결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기회를 내어준 건 아닐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작은 도시인 브룩필드는 쇼핑, 다이닝, 엔터테인먼트까지 즐길 거리가 많은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너무 붐비지 않아서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도 유명하죠. 그러던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자정, 브룩필드에 위치한 주택단지에 웬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이 고요한 공기를 뚫고 들려오는 소리에 한 남성이 잠에서 깨게 됐죠. 근데 그게 약간 쿵쿵 거리는 마치 큰 가구를 옮기는 듯한 소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자려고 하는데 원래 한번 소리 꽂히면 더 크게 들리는 거 아시죠?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들리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바로 옆집에서 나는 것 같더라고요. 와, 근데 지금 오밤중에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아마 옆집은 비어있을 텐데? 이 이웃집에 사는 사람은 매들린 와그너와 그녀의 룸메이트,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집은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매번 비어있거든요? 뭐 심할 때는 목요일 밤부터 주말까지 쭉 비어있기도 하고요. 매들린의 룸메이트는 매주 주말마다 본가에 가고 혼자 집에 있는 걸 싫어하는 매들린은 그동안 다른 친구 집에서 지내고 와요. 근데 지금은 금요일 밤이니까 사실 시간상 비어있는 게 맞는 거죠. 뭔가 수상함을 느낀 남성은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밖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근데 딱히 이상한 점은 없어요. 단 한 가지, 매들린 집 앞에 세워진 낯선 검은색 토요타 SUV 차량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브룩필드는 인구가 6,000명 정도 되는 소도시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민들끼리 서로서로 다 알고 지내요. 그래서 주말마다 매들린의 집이 비어있다는 걸 알았던 거고요. 근데 이런 동네에 낯선 차량이 보인다? 사실 이건 더욱 흔치 않은 일이에요. 남성은 해당 차량의 주인이 인근 주민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좀 수상하기는 해도 처음 보는 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을 부르는 게 사실 좀 그렇잖아요. 게다가 어느새 들리던 그 소음도 멎었고요.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아마 별일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 다시 잠에 들게 됩니다. 그렇게 일요일인 11월 18일, 매들린의 룸메이트가 집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현관문이 그대로 열려있더라고요. 룸메이트는 사실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매들린은 평소 집에 혼자 있을 때 문을 꼭 잠그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집을 나설 때도 몇 번이나 확인하고 집을 나서는데 그 매들린이 실수로라도 문을 열어둘 리가 없어요. 매들린 혹시 집에 있어? 왜 문 안 잠궜어?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혹시 자나? 하고 그녀의 침실로 들어가 보는데 눈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매들린이 침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 그녀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룸메이트는 즉시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가 시작됐죠. 부검을 해보니까 매들린은 심한 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리고 또 중기로 머리를 가격당해 살해당한 걸로 밝혀져요.
이웃집 남성이 들었던 쿵쿵거리는 소리는 아마도 그녀가 폭행을 당할 때 들렸던 소리로 추정이 됐죠. 매들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룸메이트가 집을 나선 15일, 그러니까 목요일 밤입니다. 경찰이 막 이것저것 룸메한테 물어보고 있을 때 이웃집 남성도 자기가 밤사이 들은 소음과 또 집 앞에 세워져 있던 검은색 토요타 SUV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돼요. 근데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룸메이트가 정말 사색이 됩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를 하는데 그 범인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녀가 지목한 용의자는 피해자 매들린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한국인 남성 김성근이었습니다. 사실 매들린이 혼자 집에 남는 걸 꺼리고 또 문을 꼭꼭 잠그는 이유도 모두 그 김성근 때문이에요. 그녀는 남편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김성근의 소유 차량이 사건 현장에서 목격된 그 검은색 토요타와 동일한 모델이라는 점과 매들린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 등 좀 미심쩍은 부분도 많았거든요. 근데 둘이 부부였던 거잖아요. 애초에 왜 이혼을 하게 된 걸까요? 사실 이유는 전부 김성근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이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상습적으로 매들린을 폭행해왔고 이를 참다 못한 그녀가 강제 이혼 소송을 걸어뒀던 겁니다. 매들린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곧바로 군에 입대했어요. 그리고 몇 년간 직업 군인으로 복무를 하다가 하사로 전역을 했죠. 그리고 일을 쉬던 중에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김성근을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둘이 살던 위스콘신주는 한국인이 흔치 않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전혀 다른 그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김성근과의 대화를 시작했죠. 근데 둘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배경을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까 점점 서로에게 호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김성근의 고백으로 둘은 연인이 됩니다. 근데 이때 작은 문제가 생겨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인데 김성근의 비자 만료가 다가오면서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갓 사귀었는데 진짜 생리별하게 생긴 거죠. 얼마나 떨어지기 싫어요. 그때 둘이 생각해내는 해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결혼이에요. 사실 이게 좀 성급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둘은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건데 그냥 좀 서두르자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두 사람은 2016년도에 혼인신고로 부부가 되었고 김성근의 비자 만료도 미룰 수 있었죠. 근데 이때 혼인신고만 한 상태예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둘은 브룩필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콩달콩 핑크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았죠. 하지만 그 기대도 잠시, 얼마 가지 않아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어느 날 부부의 집으로 카드 명세서가 도착했고 매들린이 확인을 하게 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봤죠? 그랬더니 한인타운 술집, 한인타운 클럽 이런 곳인 거예요. 당연히 매들린이 쓴 건 아니었고요. 알고 보니까 모두 남편이 쓴 돈이었어요. 아니 유흥에다가 돈을 쓰다 아내 카드에까지 손을 댄 거죠. 매들린은 김성근이 집에 오자마자 이 일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왜 내 카드 함부로 썼냐, 이거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다툼 정도였던 싸움이 나중에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져요. 그리고 감정이 격해진 김성근이 순간 아내의 뺨을 내려칩니다. 당황해서 굳어버린 그녀를 마구잡이로 폭행하기까지 해요. 근데 이 정도가 좀 심각했어요. 매들린이 제발 살려달라고 빌 정도였죠. 그렇게 그녀가 비니까 그제야 폭행이 멈췄고 이 갑작스러운 남편의 폭력에 매들린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와 헤어지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저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김성근이 무릎을 꿇고 진짜 싹싹 빌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 진짜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라면서 또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 보여요.
사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막 매달리는 모습에 매들리는 마음이 약해져서 그를 용서해줬죠. 그렇게 첫 폭행 사건은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이때 이후 둘의 관계에 좀 변화가 생깁니다. 김성근이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았죠. 그래서인지 매들리는 최대한 결혼식만큼은 미루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결국 한국에서 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김성근의 부모님의 압력이 컸습니다. 아니 혼인신고는 좀 급하게 했다 해도 아무리 그래도 식은 올려야 하지 않겠냐 라면서 둘을 설득한 거죠. 하지만 매들리는 더 이상 그와의 결혼에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른들이 진짜 계속해서 부탁하니까 좀 떠밀리다시피 식이 진행된 겁니다. 결혼식 이후 매들리는 좀 혼란스러워했어요. 약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느낌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미국으로 돌아온 9월의 어느 날, 부부는 결혼식을 마치고 미국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됐어요. 다들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모두 모인 자리였고요. 근데 이때 김성근이 아내에게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야, 너 2잔 이상 마시기만 해봐라. 근데 사실 한국에서 한참 스트레스 받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난 거잖아요. 매들리는 진짜 막 애들하고 신나게 수다 떨다가 무심코 3잔을 마시게 됩니다. 이때 아차 싶었지만 남편이 그 자리에서 딱히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괜찮겠지 싶었죠. 하지만 이거는 큰 오산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의 분노가 시작돼요. 근데 매들린도 진짜 억울하잖아요. 지는 맨날 맘대로 내 카드 쓰면서 아니 나는 겨우 그 술 한잔 마신 거 가지고 이러는 게 솔직히 이해는 안 됐고요. 야, 너나 내 카드 쓰지 마라. 다시금 재정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어진 싸움 끝에 매들리는 야, 이럴 거면 우리 헤어져.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김성근은 너 이혼할 거면 우리 부모님한테 결혼식 비용 전부 보상해라 라면서 막 협박을 했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또다시 아내를 폭행해요. 배, 등, 온몸을 막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매들리는 진짜 이러다가 자기가 죽겠다 싶었어요. 막 도망을 치려고 했죠? 그러자 그녀를 붙잡아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까지 합니다. 그 상황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매들린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고 이걸 확인한 친구가 부부의 집으로 찾아와서 그녀를 데리고 집을 나오게 됩니다. 이때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김성근은 살인미수, 협박, 폭행 혐의로 구속돼요. 그 후에 매들린은 결국 강제로 이혼 신청을 한 후에 부모님이 계신 미네소타주로 이주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김성근 면회를 가게 되는데 남편이 자기가 사과를 하고 싶다면서 제발 한 번만 만나러 와달라고 엄청 빌었거든요. 근데 사실 부른 이유는 사과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합의를 부탁하려고 한 거였어요. 경찰은 계속해서 남편이 폭력성도 높고 진짜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합의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녀를 말렸죠. 하지만 매들리는 감옥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또 이게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남편이 무섭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랑하기도 했거든요. 김성근이 감옥에 있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합의를 고집하게 됩니다. 이 덕분에 그는 15,000달러, 그러니까 약 2천만 원 정도를 내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고요. 경찰은 김성근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가 매들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후에 전자발찌를 채워서 감시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김성근은 강제 이혼 신청에 대해서 전해 듣고는 크게 분노했어요. 그리고 2018년 11월 약간 화풀이로 부부 공동 명의에 있던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자신의 개인 계좌로 옮겨버립니다. 매들린이 좀 열받아 하길 바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더더욱 복수심으로 불타게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아내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던 거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그 전자발찌 있었잖아요. 대체 어떻게 메들린한테 접근한 거죠? 자, 담당 수사관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김성근의 전자발찌에서 무단 경보음이 울리기는 했어요. 근데 바로 그에게 연락을 했더니 김성근이 자기 생각에는 이 전자발찌 배터리에 문제가 생긴 것 같대요. 그래서 담당 수사관은 거기에 집에 방문해서 임시로 배터리만 교체했고 그럼 며칠 후에 새 전자발찌로 교환합시다 라고 하고 돌아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건 당일 그의 행적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냥 배터리 때문에만 경보 울렸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경찰은 김성근의 전자발찌를 바로 입수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조사를 했고 거기서 GPS가 훼손된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정밀 분석 결과 사건 당일 메들린의 집 반경 400m 이내에 그가 있었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이렇게 정황 증거는 잡은 거잖아요. 김성근을 조사해보기 위해서 다시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누군가를 심하게 폭행했을 때 생길 법한 찰과상과 또 타박상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게다가 그의 핸드폰 검색 기록도 좀 수상했는데요. 전자발찌 벗기는 법, 동맥출혈, 목을 칼로 찔렀을 때 등 살인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검색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11월 20일 그의 자백을 받아내면서 김성근을 아내 메들린 살해 혐의로 기소하게 됩니다. 근데 웃기는 게 자기가 자수를 하면서 나는 가족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법으로 처벌을 받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완전히 기각됐고요. 김성근에게 적용된 혐의는 한 건의 1급 살인죄, 또 2건의 중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약 2년에 걸친 길고 긴 재판 끝에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김성근이 한국법으로 처벌받고 싶어한 이유를 좀 왠지 알 것 같아서 좀 씁쓸하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마땅한 죗값을 치르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정 내 폭력, 가정 내 살인 사건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제 중 하나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또 다른 국가들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가장 마음이 편해야 하고 또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곳에서 이런 끔찍한 폭행과 살인이 벌어진다는 게 참 속상할 뿐입니다. 게다가 조금이라도 빨리 그의 전자발찌의 수상한 행적을 알아차리고 한 번이라도 확인을 했다면 이 범죄를 막을 수 있진 않았을까요? 수도 없이 자신을 괴롭게 한 사람이었지만 남편이라는 이유로 또 가족이라는 이유로 여러 번 용서를 베풀고도 결국엔 그의 손에 살해당한 메들린. 그녀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베이였습니다.